네, 매주 월요일 쏟아지는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시는 두 분입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고 지도부가 이제 새 지도부가 구성됐습니다. 총평하신다면요, 신경민 의원님? 뭐 예상했던 대로고요. 85라는 숫자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괜찮은 숫자입니다. 만약에 9자가 나왔다면, 그리고 뭐 89점 얼마 해가지고 나왔더라면 그게 그렇게 썩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85, 지난번에 77.7,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은 숫자가 나온 거고요. 뭐 이렇게 된 건 이제 뭐 모두 다 얘기하다시피 민주당의 일극 체제가 완성이 됐다. 사실 지난번에 공천 파동을 통해서 또 4.10 총선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죠. 그 이번에 거듭 확인이 돼서 이재명 대표로서의 민주당, 이것은 완성이 됐고, 이 현재로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체제가 됐고요. 이 체제가 흔들린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 본인의 리스크 때문에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네, 김영우 의원. 뭐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 지도부 구성은 완전히 이재명 대선 캠프가 이제 꾸려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85.4%를 받았는데 그 퍼센트도 문제지만은 그 최고위원들 구성을 보면은 하나같이 아주 이재명 당대표 호위 하겠다라고 했던 그 인물들입니다. 특히 이제 강경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최고위원 네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신 나간 국민의 의원들이라는 말을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면서 이게 순위에 올라섰고, 그다음에 막판에 이제 전현희 후보도 사실 4등, 5등, 뭐 6등 이렇게 좀 미미하다가 김건희 살인자라는 그 발언을 그 상임위 때 하면서 굉장히 그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고위원 2위로 이렇게 이제 마감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반대죠. 이재명 파리하는 무리를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그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하면서 굉장히 잘 나가다가 한때 뭐 최고위원 1위였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결국은 종합 6위로 해가지고 이제 탈락하는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완벽하게 이재명 대표 호위무사들로 구성된 이재명 대선 캠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우 의원이 지금 쭉 말씀하셨는데, 신경민 의원님, 그러니까 그런 발언 하나하나가 실제로 그 표심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 순위를 바꾸고 당선권에 있던 후보를 진짜 탈락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그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당원 투표는 이제 17개 시도당이 쭉 순차적으로 가니까요. 발언에 영향을 받죠. 그 앞에 된 것을 고칠 수는 없지만 향후에 진행되는 당원 투표에는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그리고 대의원 투표는 마지막에 하거든요. 국민 여론조사는 2번에 걸쳐서 하는데 그 시간차로 따라서 영향을 많이 주고요. 특히 정봉주 의원 경우 쭉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은 국민 여론조사나 대의원 투표를 겨냥을 하고 명파리 발언을 전략적으로 한 것 같아요. 시기상으로나 그 발언의 강도로 봤을 때. 그런데 네. 대의원 표나 국민 여론조사 발언을 겨냥한 거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실 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원 투표, 누적 당원 투표가 그 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1위는 내놨지만 2위, 3위를 쭉 유지를 하다가,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이 5위 안에는 들 것이다 라고 낙관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이후에, 발언 이후에, 기자회견이죠. 발언과 기자회견 이후에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 여론조사에서 보면 6위를 합니다. 그리고 대의원 투표에서도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의원하고 국민 여론조사가 44%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원이 56%고요.
그렇게 따지니까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의 전략은 성공하지 못한 것이고요. 이번에 전략 미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국민 여론조사에서 올라갔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건 정봉주 후보 자체가 그 사이에 발언이나 본인의 그 처신이나 개인적인 행태 면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해서 이번에 뚝 떨어지게 된 거고요. 전략 미스도 있지만 그 사이 누적된 정치적 행태, 개인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집결된 결과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후보가 무슨 반명, 이재명 대표한테 반대하거나 뭐 또는 비명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 스스로는 대통령을 만들려면 이거 해야 된다. 사실은 그렇게 주장을 한 건데 그러면 이 어떻게 봐야 되죠? 이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정치를 할 때 이 정봉주 사례가 마치 무슨 이 반명교사처럼 뭐 이렇게 작동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 정봉주 후보가 기자회견한 내용 보면은 뭐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이재명 파리를 하는 그런 아주 소수의 정치인들 이거 안 된다. 우리 당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 내용만 봤을 때 정봉주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그 기자회견한 내용만 봤을 때는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파리 하지 마라. 이재명 파리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단순한 그 내용만 보고 강성 지지층들은 이재명을 욕되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한치의 어떤 그 비판, 반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곧 반 이재명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봉주 후보는 이번에 완전히 이제 밀려나게 됐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김두관 후보가 12%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재작년에 박용진 후보는 그래도 22% 정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젊은 후보라고 하는 뭐 김지수 후보는 2%대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단일 체제는 완벽하게 구성이 됐지만 당내에서 그러면은 행여 이재명 대표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또 국민의 어떤 상식하고 맞지 않을 때 이거를 과연 누가 총대 메고 비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분위기라면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외연 확장이 어렵겠구나 유연성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길게 봐서는 정당의 어떤 외연 확장 유연성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 좋지는 않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만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는 이제 플랜 B가 갑자기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이렇게 완벽하게 일극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영수회담 바로 대통령하고 영수회담 하자고 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한동훈 대표하고도 대표회담 하자. 굉장히 이제 자신감을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굉장히 강경한 그 대여 또 대용산 네. 투쟁 일변도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두 분께 이제 이렇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지도부를 새로 출범시켰고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새 지도부가 출범했는데 국민의힘은 뭐 한동훈 이른바 친한계와 뭐 비한계라 그럴까요? 뭐 4대 5다 5대 4다 하여튼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가 100% 구성되는 것으로 일단 보이거든요. 어느 쪽이 당에 좋고 또 대선에 유리하게 구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유연성 문제에서는 일국체제가 불리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일 겁니다. 찬바람이 불면 바로 구형과 선고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빤해요. 1심 1분이다 라고 이제 탁 퉁치고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두
두 개가 1심 선고가 나오는데 두 건에서 무시할 수 없는 1심 선고 형량이 나왔을 때 퉁치는 게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특검, 탄핵, 국조 뭐 이런 것들이 시리즈로 계속 나올 것이고 검찰의 개혁을 들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 영수회담하고 무슨 여야 대표회담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으로는.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4월 달에 봤습니다마는 하루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만나고 문간 나오면서 바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는 그런 영국에서 이게 뭐 영수회담을 했나 하는 걸 다 잊어버릴 정도로 여야 대립이 극심하게 돼버리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 지금 뭐 얘기는 다 좋습니다. 뭐 먹사니즘을 하자, 뭐 민생을 하자, 뭐 다 만나자, 머리 맞대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뭐 해보자, 뭐 어쩌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며칠이나 갈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사법 리스크가 법원 리스크도 있지만 법원의 리스크가 커지면 검찰도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검찰 리스크가 또 나올 것이고 이러면은 결국은 찬바람이 불면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게 될 것이고 국회는 결국은 특검, 뭐 국조 또 국감까지 겹치잖아요. 네. 그리고 탄핵 그러면서 방탄으로 넘어가게 되고 근데 윤 대통령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지도자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방탄을 하느라고 민생을 얘기할 겨를이 있을까요?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그걸 추종하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여야의 지금 당 내부의 체제는 좀 다릅니다마는 결국은 여야가 서로의 이해를 위해서 올인을 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 순도로 따지면은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순도 금으로 따지면은 뭐 순도 99%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위험 요인이라는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 가고 있을 때 빨리빨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 구성이라든지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거나 비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전혀 없죠. 그랬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잘못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수정하고 교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위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유난 갈등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게 있지만은 그래도 지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변화를 택했거든요. 국민의힘 당원들은. 그다음에 또 일면 세대 교체라는 것이 가시화됐습니다. 이제 70년대생으로. 그래서 뭔가 미래지향적이긴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그 당내의 갈등이나 불안 요인은 그거는 굉장히 한동훈 대표가 잘 관리할 필요는 있다. 그러면서 외연 확장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당원 그다음에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이제 앞으로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도부 구성은 국민의힘이 더 잘 된 것 같다. 이게 김영우 의원의 말씀이신 것 같네요. 미래지향적이고 외연 확장 가능성이 크죠. 그래도. 제가 그 대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조심 운전을 해요. 뭐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선택적으로 해요. 이번에 광복절 등등 친인사 등용 등등 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한마디 얘기를 못 하는데요. 근데 지금 뭐 그러니까 본인이 이 얘기를 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하는데 너무 친윤의 눈치를 보다가 보면 이게 과연 여당의 대표로서 맞는 태도인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 내지는 중간에 있는 여당의 어떤 중진들 그 의미 있는 분들이 다 손 놓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지금 당 내부 체제는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다라고 봐요. 일극 체제는 일극 체제대로 불안함이 있고요. 지금 한동훈 체제는 한동훈 체제대로 불안함이 있어서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라는 눈높이에서 진짜 보면은 불안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조금 더 좀
말씀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영우 의원이 그 강성 발언이 강성 지지자들의 그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내서 최고위원 순위도 바뀐 것 바뀌었죠. 같다. 이렇게 이제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강성 발언을 이렇게 불쑥불쑥 할 사람, 네. 뭔가 좀 당에서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싶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강성 발언하면 된다. 이런 식의 이른바 정치가 팬덤에 끌려가는 이런 그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 더불어민주당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이제 그런 걱정과 우려를 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네. 이 점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가 개선이 되기보다는 개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화가 양화를 계속 구축해 나갈 겁니다. 걷어차는 거죠. 그 계속 강성 발언을 하고 센 발언을 하고 상대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거친 언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당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게 되는 이 문화, 이게 점점 강해지면은 사실 국회라고 하는 게 여야 뭐 협치도 해야 되고 민생을 위해서 법안도 만들어야 되고 안 되는 걸 그래도 만들어야 되는데 대화를 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대화와 협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기회주의자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때 사실 민주당의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좋은 마음, 옳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당이 개혁을 해보자, 여야 협치를 한번 해보자,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개혁도 하겠지만 지금 분위기에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엊그제 그 DJ 서거 그 추모식 때 15주기인가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 추모사에서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장황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추모식에서도 이런 분위기라면은 민주당은 대여투쟁, 반 윤석열 정부 투쟁으로 나설 겁니다. 거기에서 점점 강한 발언,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한 후보가 그 전당대회에서 선두를 달리듯이 점점 거칠어질 거예요. 이것은 다 같은 불행이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은 이제 122만 중에서 한 30% 정도가 참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한 40만이 정 내외의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분들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강경 지지층들이 또 코어 그룹이 돼가지고 또 끌고 나가고요. 그래서 이 소수의 아주 강경한 사람들이 한 당을 이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민주주의가 맞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건 국힘당 경우에도 이런 낌새를 보이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팬덤이라는 것이 과연 꼭 좋은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지금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뭐 책임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사법 리스크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윤 대통령도 똑같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광복절 사태를 보면서 정말로 윤 대통령이야말로 강경 지지층에 기대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따지면 두 지도자가 사실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이렇게 두 쪽으로 가서 내 지지층, 그중에서도 강경파들 지지층만 있으면은 나는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것은 이건 착각입니다. 나라는 그렇게 운영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도층의 각성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찬바람이 불면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저희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이제 여러 코너들이 있는데 거친 말 하나 하지 않고도 정치 현안을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품격 토론이 굉장히 인기가 높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우리 KBS 시청자들이 여의도 정치판보다는 좀 수준이 높은 것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예, 그런 데서 저는 희망을 찾습니다. 자, 이 다음 주제는 그 외교안보 상황입니다. 그 8월 18일 작년에 그 캠프 데이빗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주년을 맞아서 이제 공동성명이 나왔는데, 그리고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 독트린이라고 불리어지는 이제 선언을 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 분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김영우 의원부터 말씀 좀 듣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국내 정치에 이제 매몰이 돼가지고 그 국제 외교 안보 현안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다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이제 최초로 그 캠프 데이빗에서 한미일 그 정상회담이 열렸고 세 가지 그 원칙들이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번에 이제 공동 성명, 한미일 공동 성명을 이제 1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이제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됐는데, 지난해 캠프 데이빗에서의 그런 어떤 공약, 공동 선언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됐는데요. 뭐 주요 내용은 이제 철통 같은 한미일 안보 협력 이거 재고해야 되고, 또 경제 기술 협력 확대해야 되고, 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계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는데 공동으로 맞서자. 이런 등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이제 바뀝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있었던 그 공동 성명 이것이 지속되려면은 앞으로 실무 그룹이 잘 꾸려지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한미일 공동 선언이 그러면 그때뿐인 그런 공동 성명에 그치지 않고 어떤 그 효과가 지속되려면은 이것을 중심으로 계속 그 실무 그룹이 계속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경우도 그 실무 그룹을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김태호 1차장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지도자의 어떤 변화와 관계없이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나아가서 국제 안보를 위해서 협력을 계속 지속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북러 관계가 굉장히 밀착돼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있고, 또 중동 지역도 지금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아마 그 한미일 공동성명은 국제사회에서 안보 협력을 지속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신경민 의원님. 8.15에서 내놓은 닥트리는 그건 뭐 북한이 전혀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북한이 반응할 수가 없는 얘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건데, 이걸 반응을 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해본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고 앞으로도 얘기가 없을 것이 뭐 너무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대선이 문제인데, 이건 9월 10일 날 우리 시간으로는 9월 11일 새벽 아침 시간이 되겠죠. 대통령 토론 ABC 방송에서 하는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어떻게 보면 큰 방향은 결론이 난다고 보는데요. 지금 해리스가 굉장히 뭐 기세를 몰아가고 있고, 그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 7곳 중에서 5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들이 미국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해리스가 부통령으로서나 아니면 후보로서 지금까지 언론에 노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도 해리스여 나와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리스가 일단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나오고 있지 않아서 해리스 검증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해리스가 과연 만약에 9월 10일 토론을 망친다면 그 이제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다시 또 득세를 하게 되면 이건 우리나라 외교 안보에 있어서 뭐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되는 거죠. 아마 트럼프가 된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기조를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전에 했던
이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만들어놓은 닥트린 비슷한 것도 흔들려고 할 거예요. 이건 뭐 굉장히 중대한 사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9월 10일 TV 토론을 열심히 쳐다볼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리고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간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우리의 그 핵 위협을 그러면은 누가 어떻게 막아줄 것이냐라는 것을 캠프 데이비드 1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가지자라는 논의를 하는 분들이 국내에 있는데 과연 이게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미국 대선을 열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예. 시간이 한 1분 조금 더 남았는데요. 우리 신경민 의원께 이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어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이었습니다. 다 DJ 정신 개성을 얘기하면서 여야 정치인들이 모였는데 최근에 뭐 사조 논란도 좀 있고 그래서요. 그 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상황을 보시는지요? 사저 논란은 정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DJ 사저가 물론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문화재로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다른 방안을 찾았어야 됩니다. 만약에 서울시나 정부가 찾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민주당은 뭐 입만 열면 DJ 정신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DJ가 사실 만든 당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문제를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걸 찾지 못하고 김원걸 전 의원 개인한테 맡겨놨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무슨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이것은 방안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모든 각 당이 정치인들이 DJ 정신을 강조하고 팔지만 말고 사실은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용, 협상,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게 DJ가 강조한 정신들인데 뭐 국회나 정치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품격 있는 두 분과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짚어드리고 토론하는 품격 토론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